마음 설계자 라이언 부시 지음. 마음 설계자 라이언 부시. 미국에 떠오르는 젊은 자기 개발 멘토, 더 바람직한 인성,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일에 매진하는 사상가이자 설계자, 컴퓨터 공학 디지털 시스템 설계를 전공했고 이후에 테크 스타트업, 힙합하여 소프트웨어 등을 만들었다. 인생의 슬픔, 불안, 절망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감정을 억제하거나 환경을 바꾸는 것보다 심리적 반응을 바꾸는 것이 본질적인 해결책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마음의 패턴을 이해하기 위해서 철학, 종교, 과학, 심리학의 아이디어들을 열정적으로 수집하고 연구했다. 그는 마음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재설계하고 재적화하는 과정을 심리건축이라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발전시켰고 이를 대중과 공유하기 위해서 디자이닝 더 마인드를 설립했다. 그리고 동명의 웹사이트에서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내면의 발전을 돕고 있다. 또한 두려움, 스트레스, 걱정을 극복하는 30일간의 공동성장 프로그램 불안 알고리즘을 개발했고 세계 최초의 심리 건축을 위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인 마인드폼을 출시했다. 그의 지적 여정의 정점에 있는 마음 설계자는 독립출판물로는 이례적으로 아마존 분야의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화제가 되었다. 이 책은 한 사람의 인격을 구성하는 세 가지 기둥인 인지, 감정, 행동을 전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내 최적화 기술과 심리 도구들을 제시한다. 그리고 원초적인 충동과 나쁜 습관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기 인생의 지배자가 되는 길로 독자를 안내한다. 라고. 프롤로그. 2084년 어느 날 당신은 4초 농구 게임을 하고 있다. 어느 순간 같은 팀 친구 한 명이 당신의 자유투 실력을 비아냥거린다. 그러자 당신의 머릿속에 몇 가지 일이 벌어진다. 고통을 느낀다. 그 녀석이 헛스러지거린 것을 후회하도록 당장 쫓아가서 추억을 날리고 싶다는 충동이 생긴다. 자존심이 상한 채 며칠 동안 그 모욕을 곰곰이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반응했어야 하는지 고민하고 또 고민하며 괴로워한다. 그러다가 문득 깨닫는다. 잠깐, 이런 고민을 해결해주는 기술이 이미 개발됐잖아. 당신의 신경망을 통해서 두뇌를 빠르게 조정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한다. 몇 가지 공익 광고를 보면서 정부가 싫어할 만한 생각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다음에 로그인을 한다. 이제 당신은 두뇌를 몇 번 클릭하여서 누군가에게 모욕을 당했을 때 고민하고 침착하고 복수하려는 자신의 성격을 제거하라고 소프트웨어에 명령한다. 모욕을 가하는 상대방에게 차분하고 재치있고 빠르게 반박하며 오히려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기능도 추가한다. 새로운 자동 반응 시스템은 불편한 상황을 해소하고 당신을 록스타처럼 당당하게 보이게 해줌으로써 짜증나는 모욕을 당신에게 무관한 일로 만들어버린다. 2084년 정도가 되면은 자기 두뇌를 직접 수정하는 기술이 개발되어 우리를 이롭히는 욱하는 성격을 제거할 수 있으리라는 상상은 매우 합리적이다. 그러나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날아가지 못하는 이상 당신은 아마도 그런 기술이 공상과학 소설 속의 이야기처럼 들리는 시대의 이 책을 읽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몇 번의 클릭만으로 우리의 정신적인 버그를 제거할 수 없다. 그리고 아마도 우리 안에 존재하는 심리의 한계는 당분간 돌처럼 단단할 것이다. 하지만 인간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무기력하지 않다. 올바른 인지 도구를 사용하면 누구나 자신의 심리적인 소프트웨어 즉 마음을 수정할 수 있다. 원치 않는 심리적인 성향은 다시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알고리즘과 유사하며 실제로 그렇게 작동한다. 이때 모욕은 일종의 정신적인 프로그램을 촉구하는 인풋이다. 이 프로그램은 당신이 친구의 비아냥 반응하여 자신의 가치를 재평가하게 하는 왜곡된 생각회를 작동시킨다. 그런 다음에 당신이 짜증을 느끼고 충동하고 적으로 행동하는 감정적인 반응을 아웃풋한다. 이런 부분에서 이런 걸 해서 책을 쓰게 되었는데 요즘은 책들이 거의 비슷한 상상과 비슷한 책을 읽으면서 상상 아이디어가 이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 책도 흥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이런 반응은 인류가 생겨났을 때 이미 프로그래밍된 것으로 지금까지 수많은 사전가들과 학자들이 연구해봤다. 오늘 같은 수준의 기술적인 개념을 갖춘 건 아니지만은 고대 사상가들은 많은 문제가 있는 인간의 정신 모두에 관심을 두고 조정 알고리즘을 연구하고 개발했다. 이들은 자신의 통찰을 기록하여 후세에 전달하고자 노력했고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는 그들의 지혜는 오늘날 우리가 마음을 프로그래밍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 코드가 됐다. 나의 장기적인 목표는 이런 심리적인 소프트웨어 최적화 도구를 찾아내고 체계화하여 가능한 많은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나는 당신에게 즉각적인 두뇌 수정 애플리케이션 못지않은 자선책을 제공하고 싶다. 당신의 마음을 설계하고 최적화할 청사진을 제공하고 싶다. 당신 이렇게 물을지도 모른다. 먹고 살기가 바쁜데 뭐하러 마음을 설계해야 하나요? 그래서 얻는 게 뭔데요? 그러면 나는 당신이 이 책을 통해서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거나 성취하는 데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지는 못할 거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 이 책은 당신을 영업의 달인이나 프레젠테이션 전문가로 만들어주지 않는다. 하다못해 복권을 달인해 주지도 않는다. 이 책은 더 바람직한 마음을 만드는 데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썼다. 더 큰 지혜, 자질력, 평정심을 함양하는 일에 열정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불교, 수토와 인간 심리학, 심리치료 분야에 이끌리는 사람들 말이다. 우리는 누구나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자기 마음에 초점을 맞추면 가장 높은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 만약 그런 목표를 지향한다면 당신은 마음 설계자에 속한다. 당신은 굳어진 것처럼 보이는 내면을 굽고 간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리는 보기 드문 이들 중에 한 명이다. 당신은 자기 마음의 원초적인 상태를 변화와 개선의 초대장으로 여기며 현실을 냉철하게 바라보고 그것을 바꿀 방법을 찾고 싶어한다. 또한 평범한 삶이 아니라 훌륭한 삶을 살아가고 싶어한다. 정말로 당신이 이런 사람이라면 책을 제대로 선택한 것이다. 당신은 자기 마음에 무엇이 싫은가? 지난 삶을 돌이켜볼 때 어떤 특징들이 당신을 괴롭혔는가? 야망을 추구하려는 당신, 질투, 또 자신의 점수를 짜게 주는 내면의 비평가가 있는가? 이 책이 당신이 알고 있는 인간의 한계란 자기가 선택한 것에 불과하다는 대담한 주장을 할 것이다. 우리는 자기 마음의 플러그를 뽑아서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자신이 가동하는 심리적인 코드를 수정함으로써 자신의 잠재력을 제한하는 패턴을 영구적으로 바꿀 수 있다. 당신은 흔들리지 않는 평화와 안정을 마음속에 건축하는 방법을 배울 것이고 이 과정을 시작하기 위해서 미래의 기술이 개발할 때까지 몇십 년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오늘부터 당신은 자신을 괴롭히는 원초적인 행동, 감정적인 것을 재구성할 수 있다. 알고리즘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훨씬 더 바람직한 마음을 만드는 원리와 실천 방법을 배울 수가 있다. 이 책의 목적은 냉수마찰, 감사, 일기쓰기, 소소한 행복을 누리는 요양 팁을 알려주거나 긍정적인 사고, 신경, 언어, 프로그래밍, 마음챙김, 명상 등을 추천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영성의 관점에서 여러분 사상과 기술을 종종 언급할 테지만은 여기서 설명하는 모든 사고방식, 방법은 이성적이고 심리적이고 경험적이다. 이 책은 고대 사상가들의 기본 통찰, 신경, 가소성, 과학, 그리고 인지, 감정, 행동, 과학의 기본을 두고 있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삶에 극적으로 변화시키길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음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수정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는 약 10년 전에 일어난 일이었다. 작지 않은 실수 또는 인생의 좌절 같은 일이라고 할까. 나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예전에 그런 일을 많이 겪었다. 하지만 그때는 달랐다. 좌절에서 촉발되는 부정적인 감정이 밀려오지 않았다. 슬픔도 불안도 절망도 없었다. 나는 예전에 나였다면 느꼈을 감정을 우회하는 어떤 정신적인 실천을 했고 그런 다음에 차분하게 그 사건에 대응하며 삶을 계속 이어나갔다. 나는 이 경험에서 새로운 길을 찾았다. 당시 내가 마음속으로 한 실천은 탁상공론을 좋아하는 심리학자들이 조장하는 억압이나 억제, 자기부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효과적인 자기감정적인 조절의 한 형태였고 수천 년 전 고대 그리스인들이 이미 행했던 것이었다. 계속 연구한 결과 사람들이 평생 고민하는 문제에서 해방되기 위해 수련할 수 있는 비술이라는 게 있다면 내가 그 일부를 경험했음이 분명해졌다. 그래서 내 마음의 기본적인 요소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더 많은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인간 마음의 한계와 잠재력을 탐구하면서 나는 놀라운 일관성을 발견했다. 내가 고민했던 모든 정신적인 문제는 자동적이고 체계적인 심리 현상이었으며 도발과 반응의 연쇄작용 즉 인풋과 아웃풋으로 귀결된다. 더 흥미롭게도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은 모두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다. 나린이라는 패턴의 알고리즘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이 알고리즘의 집합을 심리적인 소프트웨어 개념화했다. 그리고 나니 나의 정신적인 문제들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나는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론을 적용해봤다. 사랑하는 환경을 바꾸는 것보다도 심리적인 반응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데 더 중점을 둔 것이다. 그러자 영원히 사라지지 않은 것 같았던 문제들이 완전히 소멸했다. 한때는 손이 닿지 않을 것 같았던 마음의 평온함에 단계적으로 도달했고 궁극적으로는 새롭고 훨씬 더 바람직한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나는 마음의 소프트웨어를 설계하고 최적화하는 과정에 심리건축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를 실천할수록 이 용어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는 증거를 인지, 감정, 행동과학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심리건축은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확장이 되었다. 세 가지 영역 중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리석음과 나약함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드러난 나쁜 일까지 저지르게 된다. 사회적으로 나는 당신이 찾고 있는 영적인 스승이나 존경받는 교수가 아니다. 나의 공식적인 전공 분야는 컴퓨터 디지털 시스템 설계다. 하지만 내가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평생 추구하려는 분야는 내면의 탐구, 독서에 대한 갈망 그리고 끝없는 자기 최적화다. 나는 이 책에서 내 이야기만 할 생각이 전혀 없다. 이 책에 영감을 준 고대 사상가들, 실용철학자들, 인지과학자들의 통찰이 훨씬 흥미롭고 유용하다는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멘토는 노자, 부타, 아리스토텔레스, 에피크로스, 디오게네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에픽테토스, 세네카, 미셸 드 몽테뉴, 르네 데카르트, 프리드리히 니체, 에이브레 마슬로, 빅터 프랭클, 에런백 등이다. 그 밖에 너에게 영향을 준 현대적인 인물들은 일일이 열갈 수 없을 정도로 많으며 앞으로 차차 소개할 것이다. 그 철학자들이 자칭하지는 않았지만 나는 그들을 심리 건축가 또는 선각자라고 부른다. 나는 학생들에게 그들의 지혜를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다. 나의 역할은 단지 그들의 통찰을 연구하고 분석해서 현대적인 개념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결과물을 이제부터 당신과 함께 살펴보려 간다. 내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더 많은 심리적인 통찰을 얻을 수 있고 토론에도 참여할 수가 있다. 당신의 마음은 무엇이 문제인가? 인지적인 평양, 가치관, 지혜로움, 알고리즘, 열쇠, 평정심, 장애물들, 자기통제, 지배자 마음. 자, 당신의 마음은 무엇이 문제인가? 1장이 마음이라는 기계. 과거에 우리 인간들은 외부 세계를 통제하는 방법을 배웠지만 우리 내부 세계에 대한 통제력은 거의 없었다. 유발 하라리 이야기. 모든 세계는 당대의 지배적인 기술, 용어와 비유로 인간의 마음을 설명하고자 했다. 플라톤에게 마음은 전투용 마차였다. 르네 데카르트에게 마음은 기계였다. 지금은 브로이트에게 마음은 전기기관이었다. 오늘날 마음의 가장 일반적인 비교 대상은 컴퓨터다. 우리네가 반도체 회로와 이진수 논리를 사용하는 디지털 컴퓨터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마음을 컴퓨터에 대응시킨 현대 이유는 인간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개념이다. 우리는 하드웨어는 뉴런, 화학물질, 전기적인 자극으로 하드웨어 구성된 물리적인 기질인데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우리 경험의 세계의 정마음이다. 우리의 감각, 감정, 생각은 마음속에서 내적으로 경험되지만 모든 물리적인 현상을 기본으로 하며 외부 사건, 화학물질, 기술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우리 마음은 감정이나 인식을 제멋대로 창조하지 않는다.
마음이라는 소프트웨어는 수백만 년 심지어 수십억 년에 걸친 자연 선택으로 코드화된 패턴이 있다. 우리가 어떤 단어를 말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아무리 자연 발생적으로 볼지라도 그것은 독자적인 사건이 아니며 생각과 감정의 순수한 내부적인 처리 과정도 마찬가지다. 컴퓨터 아웃풋이 프로그래머가 설계한 알고리즘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것들은 모두 이미 정해진 시스템에서 나온다. 인간의 행동을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는 이유는 인간의 마음이 지금까지 존재했던 기계 중에서 가장 복잡한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마음은 단순한 전개회로가 아니라 수많은 인풋과 계산을 행동에 반영하는 복잡한 시스템으로 작동한다. 좋든 나쁘든 뇌는 일종의 기계다. 과학자들이 그런 결론에 도달한 이유는 그들이 기계에 집착하는 곁자로서가 아니라 인식의 모든 측면이 뇌와 연결될 수가 있다는 수많은 증거를 발견하기 때문이다. 스티븐 핑거. 인간의 마음이 기계라고 해서 마음속에 담겨있는 우리의 풍부한 경험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인간이라는 존재가 말할 수 없는 복잡성이 우리가 연구하여 점점 더 이해할 수 있는 일종의 운영체제로 단순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인간의 마음을 기계와 비교한다고 해서 우리가 진화에 따라서 이미 결정되어서 죽을 때까지 영원히 반복될 운명에 처해 있음을 암시하는 것도 아니다. 유전자가 우리 미래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유년기, 청소년기, 성년기의 경험이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형성될지를 결정한다. 이는 모두에게 상당히 중요한 일이다. 기능적인 변화를 일으키도록 우리 뇌를 개선할 수가 있다. 현대학은 두뇌의 질병, 장애, 손상을 치료하는 약물과 수술 방법을 개발했다. 주의력 결핍과 행동 과잉 장애로부터 강박장애, 심각한 불안장애에 이르기까지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처방약이 존재한다. 뇌의 인공물질을 이식하여 뇌졸중 환자의 재활을 돕거나 파킨슨 병이나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신경을 자극할 수도 있다. 또한 건강한 사람도 기술과 훈련을 활용하여 뇌의 기능을 더욱 향상시킬 수가 있다. 수면, 식사, 운동 같은 생활습관은 뇌의 건강과 기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마음을 다스리는 명상이 집중력, 자기인식, 전반적인 삶의 행복을 증진할 수 있다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 심지어 몇몇 증거는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는 경두계 직류 자극 같은 장치가 학습과 수면의 질 그리고 감정을 개선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게 구매하여 쉽게 섭취할 수 있는 화학물질인 누트로픽스는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고 집중력을, 기억력을 높이며 에너지를 증가시키고 창의력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음이 입증됐다. 현대 신경과학에 따르면 실로사이빈이나 LSD 같은 환각성 약물은 새로운 신경 연결을 자극하고 죽음과 관련된 불안감을 완화하며 중독과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한다. 트랜스 휴머니즘으로 알려진 창조적인 활동은 인간의 몸, 내 마음을 창조하고 인간 본성의 진화를 우리 손으로 실천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휴머니티 플러스라는 국제 조직은 이 활동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트랜스 휴머니스트 사상가들은 의지하는 미래의 놀라운 방식으로 뇌와 정신을 강화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미래의 역풍과 정교한 뇌의 임플란트는 뇌의 세포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재생시키고 개선할 수 있다. 유전 건강은 생물학적으로 마음을 변화시켜서 지능이나 창의성 그 밖의 원하는 특성을 형성시킬 수 있다. 가상현실 또한 증강현실 기술은 실제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할 것이며 또한 마음에 대한 연구가 더욱 발전되면 디지털 컴퓨터를 통해서 인간의 뇌를 완벽하게 시뮬레이션하고 클라우드에 우리의 인식을 업로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미 국방 계획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 같은 연구단체들은 이미 뇌와 기계를 결합하는 인터페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런 장치들은 뇌를 컴퓨터에 직접 연결해서 우리의 생각을 빛으로 변환하여 인풋 아웃풋하고 지능과 의사소통 능력 등을 향상시켜 줄 것이다. 이론적으로 볼 때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인공지능이나 다른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융합하여 매우 지적이고 유능한 하나의 집단지성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트랜스 휴머니스트들이 인간 지성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수단으로
기술을 언급할 때 이 단어는 조직, 경제, 정치의 재구성 및 심리학적인 방법과 도구의 사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광범위하게 이해되어야 한다. 맥스모 마음을 재창설했다는 미래 세계의 기술은 매혹적이지만 그 중에서 대부분이 현재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우리는 기다리며 상상할 뿐이다. 하지만 또 다른 방식으로 재창설할 수 있다. 일종의 소프트웨어 트랜스 휴머니즘으로 지금도 활용할 수 있다. 외부적인 기술 없이도 누구나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도구들을 심리적인 기술이라고 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현재 시점에서 뇌를 개선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뇌의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것이다. 컴퓨터 엔지니어가 소프트웨어를 프로그래밍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도록 자기 마음을 프로그래밍하고 싶어 할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뇌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컴퓨터와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뇌는 우리가 지시하는 대로 그저 선언하는 것이 아니다. 뇌의 프로그램을 바꾸고 싶다면 뇌의 본성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서 행동해야 한다. 키보드와 명령문 대신에 우리는 인식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있으며 올바르게 사용하면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다.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기술을 개발한 사람들의 뇌가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이 이제는 상식이 됐지만은 이런 생각이 대중의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것은 최근 몇 년 전의 일이다. 신경가소성은 개인의 일생에 걸쳐서 뇌가 변화하고 재구성되는 능력을 말한다.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하는 능력은 생존하는 데 늘 결정적이기 때문에 신경가소성은 모든 고등생명체의 마음에 각인되어 왔다. 우리는 학습, 훈련, 실천을 통해서 새로운 신경회로를 구축하고 오래된 신경회로를 강화하거나 약화할 수 있다. 이런 변화를 맞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우리가 실행하거나 경험하는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을 바꾼다. 예를 들면 음식, 사진을 공유하는 것도 다른 뉴런들을 희생시키면서 특정 뉴런들 사이의 연결을 강화하는 행동의 한 가지 형태다. 다국 구사자 전문 음악가 등 모든 동물은 날마다 무언가를 배우며 그에 따라서 소프트웨어가 수정된다. 하지만 대부분 동물은 학습하려고 하지 않는다. 인간을 제외한 어떤 생물도 의도적인 행동에 익숙하지 않다. 침팬지나 돌고래가 자기 마음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깨닫고 그걸 수정하려고 한 적이 있을까? 하지만 인간은 그렇게 한다. 인간은 자신의 소프트웨어 원하는 기능이 없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기능이 있을 때 자기 두뇌를 수정하고 업그레이드한다. 이렇게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두뇌의 용량은 사실상 무한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잠재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없다. 신경가소성에 대한 현대적인 연구 성과는 많은 사람을 매혹했고 지능, 기억력, 집중력을 강화하고 최적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이끌었다. 이런 사람들은 감각적으로 자신의 수면, 영양, 운동 방식을 분석하고 최적화한다. 인간의 원초적인 마음은 본질적으로 무질서한 공간이다. 원초적인 상태에서 이 세상에 잘 적응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아이들이 어른보다도 훨씬 더 많이 울고 소리지는 이유는 단순히 아이들의 뇌가 덜 발달했기 때문만 아니다. 인간은 성장함에 따라서 현실 세계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심리 상태에 대한 통제력을 높이는 대응 전략을 개발하게 되는데 아직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의 짜증, 불만, 비이성적인衝動은 원초적인 소프트웨어의 노예가 되어 있는 전형적인 상황을 나타낸다. 인간을 심리적으로 적절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사회적인 압력이 작용하고 사회성이 부족할 때도 심리 치료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런 목표는 너무 수준이 낮다. 현재 일반적인 수준으로 심리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라면 굳이 열망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이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 심리적인 위대함에 관심을 둔다. 가장 높은 단계에 도달하기 위해서 마음을 구조하기를 원한다 하지만은 이 수준을 뛰어넘도록 자연적으로 우리를 끌어당기는 만유 인력은 없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심리적인 행복의 정점으로 가는 길을 개척해야 한다. 스스로 개척을 해야 한다. 누구나 자기 마음을 잡아갈 수가 있다. 당신은 아마도 두 가지 유형 중에 한쪽에 솔깃할 것이다. 첫 번째 유형은 영적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경험의 상태, 즉 자아, 환상, 집착, 고통을 완전히 초월할 수 있다고 믿는다.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은 마침내 존재의 진정한 본질을 이해할 수 있고
생지를 지향하는 원초적인 마음의 한계에서 벗어나 고통의 촛불을 꺼뜨릴 수 있다. 깨달음을 얻으려면 대개는 수년간의 집중적인 명상이 필요한데 마침내 어느 날 문득 완전히 새로운 상태로 도약한다. 두 번째 유형은 그런 건 헛소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해방된 상태는 존재하지 않으며 정신병자와 성의권의 달콤한 말에 속으면 안 된다고 여긴다. 삶이 조금씩 나아질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변화하지는 않는다. 현실에서 지속적인 고통만 있다고. 나의 목표는 양쪽 모두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또는 둘 다 맞을 수도 있다. 우리는 다만 깨달음에 대한 잘못된 생각해 왔을 뿐이다. 피아노 캡슐의 건반은 우리가 알고 있는 피아노 건반과 똑같지만 당신의 정작 연주가 하기가 엄청나게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몇 달 동안의 연습에도 실력이 늘지 않아서 좌절감을 느끼게 될 수 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엉터리 전문가들로 가득하다. 그들은 당신이 힘들게 번 돈을 조금만 내면은 하룻밤 사이에 연주 실력을 놀라운 수준으로 향상시켜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 중에 어떤 전문가는 더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교묘한 거짓말을 하거나 자만 또는 망상에 빠진 게 분명하다. 이 나라에서는 누구든지 좌절감 속에서 연주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 전적으로 합리적이다. 캡슐 안에는 오로지 혼자서만 들어갈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이 연주하는 소리를 듣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피아노 캡슐은 우리의 현재 모습을 상징하며 우리의 마음이 바로 그 밀폐된 공간 안에 있는 악기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이 일어나는지 모른다. 다른 사람의 경험이 나의 경험과 어떻게 다른지도 확실히 알지 못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선택은 고정해야 겉으로 보이는 그들의 행동을 관찰하면서 그들의 주장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뿐이다. 그러나 우리가 절망적인 무능력을 느끼고 엉터리 전문가들의 약속이 허황된 해결책이라고 해서 마음을 최적화할 수는 없다는 얘기는 아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에서는 피아노를 완벽하게 연주하는 예술가들이 인간이 음악적으로 얼마나 위대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들은 멋진 연주로 사람들을 감동의 바다에 빠뜨린다. 당신이 위대한 음악가들의 연주를 접하면서 자신과 달리 그들은 유전적으로 재능이 타고났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물론 음악적인 능력에서 유전자가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수천 시간을 들여서 정말로 성실하게 연습했는데도 실력이 나아지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다. 올바른 연주 방법을 배우고 열심히 연습하면 건반을 잘 다룰 수 있다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다. 그리고 예술적인 성취의 폭이 점점 더 넓어질수록 물리법칙 외에 인간이 넘지 못할 한계란 결코 없다는 것도 알게 된다. 멜컴 그레드웰이 대중화한 안데르스 엘릭슨의 1만 시간의 법칙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빌 게이츠, 비틀스 같은 사람들이 위대한 재능을 타고난 것이라는 통념을 반박한다. 그들의 재능은 거의 1만 시간에 달하는 엄청난 노력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법칙이 어떤 분야에서의 성공을 절대적으로 규정하는 수학적인 공식은 아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에게도 성실과 근면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해준다. 신경가소성에 대한 믿음, 즉 우리의 능력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바로 그 확신이 우리의 성공의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증명이 되고 있다. 또한 자신의 장점을 유연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삶에서 더 큰 성취감으로 느끼는 것으로 밝혀졌다. 나는 신경가소성 원리를 마음을 개선하는 데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뉴런이 개선할 수 있는 영역은 제한적이지 않다. 인간 심리학의 원리가 마음 설계라는 특정 분야에는 적용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우리가 생각, 감정적인 반응, 행동을 재조정하는 것을 분명한 목표로 삼는다면 행복의 신경회로를 점진적으로 재구성하는 일이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 물론 신경가소성 이론이 갑자기 흔들림 없는 정신의 회복으로 경제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자아를 초월하는 이야기는 누구나 빠져들 만큼 유혹적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간단 명료한 설명과 해결책을 찾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한계를 갑자기 초월하는 영적인 깨달음이라는 것은 현대 인간 심리학 이론에 부합하지 않는다. 현실 세계를 근본적으로 뛰어넘는 정신적인 경험을 했다고 주장하는 고대 신비주의자 중에서 몇 명은 정말로 그런 경험을 했을 수도 있다. 다만 정신적인 경험을 인식하는 방법이 틀렸을 뿐이다.
정신적인 깨달음은 어려운 개념이나 초월적인 경험 없이도 매우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다. 수년간의 연습 없이 갑자기 음악적인 깨달음의 경지로 도약했다는 주장이 현대 심리학 이론에 어긋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그렇게 도약하는 것 역시 불가능해 보인다. 부호들은 정신적인 경지에서 베토벤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베토벤은 음악적인 경지에 점진적으로 도달했고 삶을 마감할 때까지 음악적인 깨달음이 끝없이 이어졌다. 우리의 정신작용은 특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선택되었다. 인간이 질투를 하는 이유는 질투심이 우리 조상들이 짝을 잘 찾게 해줬기 때문이다.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맹신이 우리 조상들로 하여금 부족 구성원들과 끈끈한 유대를 맺게 해줬기 때문이다. 우리가 약물에 중독되는 이유는 그 약물 속의 화학 성분이 더 높은 생존 가능성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의 근원에 단 하나의 핵심적인 오류가 있거나 우리를 문제에서 해방시키는 단 하나의 해결책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마음의 여러 가지 기능, 특징, 오류를 각각 개별적으로 조정하고 최적화할 수 있으며 이 과정을 오랜 시간 반복할 때 내가 제시하는 깨달음의 알고리즘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 신경과 소성은 꾸준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상황을 점진적으로 개선할 여지가 있음을 보여준다. 깨달음이란 상대적인 용어일 뿐 드는 발전이 불가능한 지점에 도달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정확하게 인식하여 바람직하지 않은 습관을 제거하고 바람직한 습관을 만들어감으로써 자기 경험을 주체적으로 결정하는 능력을 발전시킬 수가 있다. 인간이 어떤 악기를 연주하도록 진화한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노력하고 연습한다면 그 한계를 극복하고 점점 더 음악적인 완벽함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을 많은 이들이 보여줬다. 그렇게 훈련된 음악가는 마치 음악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너무도 자연스럽게 연주를 한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정신을 발전시키는 생물학적인 힘은 새로운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심리적인 운영체제를 새롭게 프로그래밍하는 것에 어떤 장벽도 세우지 않았다. 우리는 충분한 실전 연습을 통해서 높은 수준의 자기지배를 달성할 수가 있다. 유일한 문제점은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을 연습하고 실천해야 하는지 몰랐다는 것이다.